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건축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크 양식이 탄생하는 계기를 알기 위해서는 유럽의 가장 큰 일이었죠. 종교개혁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수도원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의 광풍이 붑니다. 그럼으로써 유럽의 정치와 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했는데요. 교회 건축 또는 예술 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신교가 탄생을 하죠. 여기 황색 지역은 구교 지역이고요. 노란 지역은 개신교 지역이고, 오스트리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뭐 이런 데는 경계 지역이겠죠. 그리고 잉글랜드에도 개신교가 등장을 하죠.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개신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개신교가 자리 잡은 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쟁투가 일어났죠.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30년 전쟁이죠. 요 독일 지역이 구교와 신교가 부딪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 구교권이 연합을 해서 신교와 치열하게 싸운 게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탈리아와 교황의 정치 영향력이 약화되고요. 그 반면에 프랑스와 스페인의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교에 대항하는 이 구교권의 종교적 영향력도 커지게 돼요. 그럼으로써 예술계에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신교가 있는 지역은 이 예술에 대해서 터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단화라든지 천정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게 돼요. 개신교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절대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형성화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후원을 안 하게 됩니다. 반대로 구교권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를 해요.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요. 초상화도 그리고 건축도 더 화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이 왕권이 강화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에 대한 굳건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왕족들이 예술에 투자를 더 하게 되고요. 예술 사조는 더 화려하게 바뀌게 됩니다. 구교권에서 일어났던 예술 사조를 바로크라고 불러요. 바로크 예술의 특징은 뭐냐면 역동적인 형태를 포착하고 빛과 어둠의 대비를 극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바로 신앙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술이 도구화가 되는 겁니다. 바로크 예술의 시작 지점은 로마예요. 구교의 중심이었기 때문이고요. 최초의 바로크 미술가는 카라바조였습니다. 미켈란젤로, 디 카라바지오, 안토니오 카라치, 폴 루벤스, 젠틸레스키, 반다이크, 벨라스케스 이런 화가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바로크 미술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크 미술의 가장 유명한 화가는 미켈란젤로 메리시 디 카라바지오죠. 그동안 성인을 이상화하던 시대에서 현실적인 인물을 구현하고 특유의 강렬한 색과 빛, 명암을 대비했다. 바로크 미술의 대명사입니다. 그 바로크 예술 중에서 건축은 더 화려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신교에 대항하는 구교와의 저항의 의미로서 더 화려함이 커진다는 거야. 여기 지도에서 있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은 구교권, 독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은 신교권이에요. 구교와 신교권의 교회를 가보면 극명하게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 내부는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로마네스크나 고딕 교회에서도 장식을 많이 했지만 특히 고딕 교회에서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장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크에서는 기둥에도 벽에도 천정에도 온갖 장식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인들의 조각상을 더 많이 배치합니다. 반면에 이 신교권 교회에서는 아주 단순한 교회를 만들어요. 오로지 십자가, 나머지는 다 회벽칠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죠.
그리고 설교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교회 건축에도 크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신교 교회는 아주 단순하게 된다. 구교는 화려하게 바뀌었다. 신교 지역은 후원자가 아예 없어져요. 가장 큰 후원자가 교회였는데 교회가 후원하지 않음으로써 예술 활동이 사라지게 되고요. 신교는 중앙 집중력으로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단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벽면은 아무것도 안 만들고요. 중앙 집중형 교회로 무대 중심형 교회로 바뀌어가고 구교는 라틴 크로스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부교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종교 단체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회라고 하는 건데요. 1539년 야냐시오 데 로욜라가 창립을 했습니다. 신교가 독일 지역 중심으로 뻗어나가니까 구교가 뭔가 각성을 해가지고 저 신교와 대항을 해야 한다라고 등장했던 선교단체가 바로 예수회였던 거예요. 그 예수회가 남미라든지 아시아권에 선교 활동을 많이 했죠. 청나라에 왔던 그 마테오 리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회 선교사였고요. 얼마 전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도 예수회 소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강대학교도 예수회가 개척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예수회에 의해서 초기 바로크 건축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초기 바로크 교회의 대표 주자는 자코모 바로지 나비놀라가 만든 일제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회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로마네스크식 교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내부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트랜세프트가 없는, 트랜세프트가 여기 날개 같은 데가 트랜세프트죠. 여기 없는 삼낭식 바실리카예요. 가운데가 네이브, 양쪽에 하나, 둘, 셋, 요게 삼낭이라는 뜻이고요. 내부는 로마 고전주의 벽체가 있죠. 벽체 형식으로 갖고 있는 전형적인 가운데 돔이 있는 고전주의를 채택한 구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회가 일제수 교회를 만들고 내부는 화려하게 하면서 파사드도 르네상스식과는 다른 형태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물결 장식 있죠? 이거는 알베르티가 산타마리아 노벨라 상당에서 했었던 그 물결 장식을 좀 더 응용을 했고요. 바로크식 교회의 파사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움직인 평면입니다. 움직인 평면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볼록볼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여기도 튀어나왔죠? 볼록. 그래서 평면이 움직이더라. 그리고 기둥도 보면 벽기둥 있죠? 사각형 벽기둥 두 개, 두 개, 또 양쪽에 두 개, 두 개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둥근 벽기둥이 두 개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식이라면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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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했을 텐데 이렇게 두 개, 두 개, 또 한 개, 두 개 이렇게 뭔가 변형된 걸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좌우 대칭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로크 건축이 변해가게 되고요. 르네상스 건축에서 왔던 것들을 바로크에서 받아들이제 변형을 한 겁니다. 이게 알베르트가 만든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이죠. 여기 물결무늬가 있었죠. 이거를 일제수 교회에서도 물결무늬 바꿨고요. 중앙에 원형 창 있죠? 이거를 없애버렸고요. 페디먼트도 뭔가 움직인 페디먼트가 있죠? 평면도 움직였다. 이게 특징이죠. 또 카를로 마데르노가 만든 산타 수산나 파사드인데요. 이거는 일제수 교회의 평면을 모방해서 가져왔습니다. 움직인 평면은 똑같죠? 물결 무늬도 비슷하죠? 이것도 가져왔죠? 그렇지만 벽기둥이 좀 다르죠? 벽기둥에 사각형 하나, 둥근 기둥 하나, 둥근 기둥 둘, 둥근 기둥 둘, 둥근 기둥 하나, 사각기둥 하나. 이렇게 가져오긴 가져오되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모방하고 또 변형을 시켰다는 거죠. 바로크식 성당 파사드의 대표작은 바로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이죠. 칼로 마데르노가 만든 성베드로 교회의 파사드입니다. 여기도 평면이 움직인 평면이죠. 그리고 사각형 벽기둥이 양쪽 끝에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는 원형 벽기둥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중간에 삼각형 페디먼트가 있고요. 중요한 건 평면이 움직인 평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은 여러 명이 참여를 했었죠. 맨 먼저 설계를 시작한 건 브라만테였었고 다상갈로, 라파엘로 산치오도 또 잠깐 했었고요. 미켈란젤로도 여기 참여를 해서 돔을 만들었죠.
그리고 카를로 마데르노가 파사드를 했고요. 맨 마지막으로 잔 로렌조 베르니가 광장을 설계를 했었죠. 바로크의 화려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천정을 보면 로마네스크의 반원형 돔이 있죠. 그리고 벽체 구조, 이게 바로 로마 고전주예요.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을 한 바로크 장식주의가 채택이 되었던 겁니다. 천재 예술가 베르니니가 있었죠. 베르니니는 원래 조각가였죠. 나폴리 출신이었고요. 미켈란젤로처럼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 업적을 남겼는데요. 성당, 궁전 건축, 조각, 묘지, 분수, 장식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베르니니가 만든 성녀 테레사의 환희가 있죠. 로마 산타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박물관에 이렇게 빛이 막 들어오는 모습을 조각품으로 남기고 있죠. 베르니니가 코로나로 예배당에 조각해 놓은 겁니다. 성당의 파사드처럼 이렇게 조각했죠. 평면도 보면 움직인 평면이라는 게 보이죠. 이 파사드 뭔가 변형을 시켰고요. 기둥이 두 개 있고 쌍기둥 세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물결 형태로 파사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베르니니가 만든 성 베드로 성당의 발다키노입니다. 발다키노가 뭐냐면 요 안에 교황이나 주교가 올라와서 설교할 때 있던 거예요. 원래는 비나 햇빛을 가리기 위한 도구가 발다키노거든요. 근데 바티칸에 있는 발다키노는 청동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발다키노 뒤편에 베드로의 옥좌가 있어요. 이것도 베르니가 만든 건데요. 저기 막 빛이 들어오잖아. 이게 빛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비둘기 장식 있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빛이 들어오고 그 앞에 베드로가 앉아있다. 뭐 그런 형태로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베르니니가 남긴 유명한 조각품 있죠? 페르세폰의 납치, 아폴론과 다프네, 사람의 모습을 이상화된 모습으로 잘 조각해놨던 유명한 작품이죠. 베르니가 남긴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성 베드로 광장이죠. 이걸 크레센도라고 하는데요. 타원형 광장에 이렇게 10주랑이 누워서 있는 거, 이것을 베르니가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고전주의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고전주의라는 게 로마에 있었던 그런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런 크레센도 건축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베르니가 성 베드로 광장을 로마식으로 이렇게 꾸민 거고요. 이 베르니가 만든 광장과 저 앞에 산탄젤로 성이 있거든요. 그 앞에 빌라 델라 콘칠리아노 길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솔리니가 뚫어준 유명한 길이 되었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열쇠 모양을 한다 그래요. 바티칸의 상징은 베드로의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쇠 형상을 띄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정형의 타원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베드로 광장이에요. 여기 328개의 기둥이 있고요. 단축은 140m, 장축은 195m를 가진 거대한 원형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크레센도를 가져다가 여기에 그대로 재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반니 로렌조 메르니가 만든 퀴리날레 성 안드레아 성의 도움입니다. 바로크 시대 도움의 특징은 타원형이라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의 도움 또는 아치 같은 경우에는 원형 내지는 반원형을 쓰잖아요. 그런데 바로크 시대로 가면 원이 타원으로 바뀌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말했을 때는 지구는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과학혁명 시대로 가면 지구가 태양 중심을 타원형으로 돈다는 것을 밝혀냈잖아요. 물론 그런 과학적 사실들이 이 예술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원에서 변형을 시켜서 타원으로 가는 건 이 바로크 시대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해요. 로마시는 바로크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1527년 사코 디 로마에 의해서 독일 병정들에 의해서 로마시가 대부분 불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로마 교황 주도하에 도시가 점차 복구가 됐는데요. 그 시대가 바로 바로크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크 건물들이 로마 시대에는 가장 많이 있게 돼요.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트레비 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뒤편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의 파사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비르고 수로라고 원래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막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거를 교황이 복원을 해가지고 분수가 흐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베르니가 기획을 하고 니콜로 살비가 완공을 시켰던 거예요. 분수까지 복원을 시켜서 모터가 물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천연 분수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그냥 하수도로 흘러나가는 게 로마 분수의 특징이거든요. 전형적으로 바로크식 형태로 파사드를 만들었다. 물결 평면, 움직인 평면이 바로크라겠죠? 그리고 옆에 사각형 벽기둥, 가운데는 원형 벽기둥, 이렇게 다르게 했던 것. 그리고 창문도 보면 삼각형 페디먼트가 있고, 위층에는 궁융형 페디먼트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벽담이라고 하는 요것에 이 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해 놓죠. 바로크 시대는 정형주의가 르네상스 시대라면 바로 비정형주의를 추구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 보로미니라는 사람이 바로크를 완성을 해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고딕에서 매너리즘을 거쳐서 초기 바로크로 이어지는 자유로운 비정형 전통에서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아예 물결을 치는 파사드를 만들었어요. 산카를로 알레 콰트로 폰타나 성당이 바로크 건축물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바티칸 대성당의 파사드는 움직이긴 해도 평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물결치는 평면을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보르미니가 만든 산카를레알레 콰트로 폰타나 성당 파사드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도 타원형을 만들었고요. 파사드 전체가 움직이는 물결 평면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비정형주의 바로크 시대를 보여주는 거고요. 내부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화려한 장식이 많이 있죠. 그리고 가장 특징은 중앙에 있는 돔이 원이 아니고 타원형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중간중간에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신앙심을 강조하면서 타원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둥도 보면 벽기둥 형태죠. 그리고 반원형으로 이어지는 거 고전주의를 이어가면서 바로크 시대 특유의 벽체 구조를 가지고 갔던 것. 이게 바로 바로크 비정형주의라고 할 수 있죠. 프란체스코 보로미니가 만든 산타 아그네스 성당입니다. 여기는 나보나 광장이라고 로마에 있거든요. 그 광장 한편에 있는 이 수도원의 성당 파사드입니다. 여기도 평면 기본적으로 물결 치고 있죠. 그리고 중앙에 돔이 있고요. 양쪽에 종탑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벽기둥 보면 가운데 원형 벽기둥, 양쪽에 사각형 벽기둥이 자리하고 있다. 돔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 원형이 아니라 약간의 비틀어진 타원형 형태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로미니가 만든 산타 보일라 사피엔자 성당인데 가운데 있는 이 돔이 특징적인 거예요. 돔이 보면 6개 원이 움직이면서 겹쳐진 형태예요. 여기 보면 한 층 있고 그 위에 원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하면서 6개 원이 움직이면서 겹쳐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르미니가 만든 성 필리포네리 오라토리오입니다. 자, 1, 2, 3층을 보면 박공이 다 달라요. 여기 사각형인데 변형된 사각형이고요. 2층도 보면 달라졌죠. 그리고 3층도 이 궁룡형으로 달라졌죠. 맨 위에 삼각형 페디먼트가 뭔가 변형된 페디먼트를 하고 있죠. 박공을 다 변형시켰다. 움직인 평면이 있고 벽기둥이 여기는 1층에서도 2층까지 이어지고 있고 뭔가 많이 변형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를 상인방이라고 하죠. 상인방도 변형을 시켰다. 프리즈를 2번 겹친 엔터블레츠가 있다. 여기도 보면 프리즈가 2번 겹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라고 보면 베네치아는 장식주의가 좀 더 강해졌어요. 더 화려함을 중했다는 거죠. 변형 양식을 쓰는 매너리즘이 상당히 성했죠. 매너리즘이라는 게 북부 이탈리아에서 많이 성행을 했는데 베네치아에서 많이 활성화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장식이 더 많이 쓰게 되고 꼭대기에도 여러 성인들의 조각품을 많이 달았죠. 고딕 양식에서 플랑부앙 양식처럼 불꽃 무늬가 아니라 이런 장식을 많이 달았더라. 그리고 기둥 머리 같은 데도 장식을 많이 달았다는 겁니다. 여기 베네치아에 있는 산타마레 델 살루테 성당인데요. 여기 겉면 파사드를 보면 장식품이 뭔가 많죠. 장식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박공이 있고 개선아치 형태를 띠고 있고 또 특징적인 것은 목욕탕 창문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목욕탕 창문은 서멀 아치 윈도우라고 해요.
로마 시대에 목욕탕에서 많이 썼던 창문 형태거든요. 여기도 목욕탕 창을 많이 써서 파사드를 장식을 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화려함을 하긴 한데 그림 같은 거는 별로 없잖아요.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치아는 이 독일 쪽에 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부에 성화라든지 신상 같은 것들을 내재했어요. 그리고 정갈한 분위기로 많이 만들었던 게 베네치아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